2025년 하반기에 전체 시설 만장이 예상되며 요양병원은 만성 노인질환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병원이고 임종을 위해서 오는 곳은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서 죽을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과 다른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 웰다잉이라고 하죠. 그런데 웰다잉은 장소가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웰다잉과 장소 그리고 부산 현황을 박경 프로듀스와 살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산이 초고령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 참 안타까운데 한 해에 몇 분 정도 돌아가십니까?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에만 2만 3천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구 1000명당 숫자를 보면 7명인데요. 이게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사망 원인의 가장 높은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 사망률도 전국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 유일의 화장시설인 영락공원. 여긴 늘 이렇게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31만 7천여 명. 이 중 90.8%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특히 부산은 9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화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했을 땐 화장시설이 부족해 인근 다른 시도로 시신을 이동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곳 영락공원은 화장로 15기가 쉼없이 가동돼 하루 최대 72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22,547건, 일평균 62.1건을 화장하였으나 올 10월 기준으로 21,157건, 일평균 화장 건수는 66.6건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2009년 문을 연 부산 추모공원입니다. 화장이 끝난 유골은 함에 담겨져 이곳 봉안시설로 옮겨집니다. 이곳엔 실내 봉안담과 함께 실외에는 벽식 봉안담과 가족 봉안묘 이렇게 3가지 봉안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두 곳에는 모두 20만 7천 위를 안치할 수 있고 이 중 8만 4천 위를 안치하는 영락공원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12만 3천 위를 수용하는 추모공원도 현재 85%가 안치돼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6천 위씩 안치됨을 고려하면 추모공원도 앞으로 3년 뒤인 2026년 안팎이면 만장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잔여 기수가 1만 7천 기 정도이며 연간 7천 기 정도 소요량을 감안할 때 2025년 하반기에 전체 시설 만장이 예상되며 만장에 대비해서 2025년까지 4만 5천 기 정도 봉안시설 확충 계획을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사망자 수는 2만 3,500여 명, 하루 65명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8년 부산은 한 해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됐고 해마다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 지난 5년 동안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도 지난해 7명으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
이어 늘어나는 죽음. 생애 마지막 어디서 죽을 것인가가 지금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돌아가시는 분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결국은 존엄한 죽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회가 뭘 할 건가 이게 오늘의 본론이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병원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입니다. 환자들은 삶의 마지막을 향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사망자의 사망 장소를 보면 75.6%가 병원에서 숨지고 15.5%만이 집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망자들의 상당수가 거쳐가는 병원 중환자실. 임종을 앞둔 상태의 무의미한 치료라도 병원 측은 연명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든지 만나게 되면 이 환자분들 치료에 대해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지 않으시면은 병원의 어떤 판단으로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지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한 요양병원,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대표적 의료 시설입니다.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불편해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80살의 임 할아버지. 지난 18년 동안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심한 상태다 보니 전문적인 돌봄이 절실합니다. 합병증으로 폐렴까지 앓게 되자 가족들도 오랜 망설임 끝에 결국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신다 이러면 쉬운 말로 이제 한간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고 선뜻 병원 문을 못 넘겠더라고요. 아흔 살의 안 할아버지는 허리를 크게 다친 이후 병원을 전전하다가 이곳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한 지 벌써 4년째. 하반신 마비에 집에는 돌봐줄 가족이 없습니다. 처음에 오가 헬스에도 내 혼자 못 탔어요. 침대도 못 올라가고. 근데 여기 이제 간호사님들하고 요양보호사님들이 협조를 해주고 지금 이제 내 혼자 타고 막 댕깁니다. 이곳엔 150명이 넘는 노인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겐 보행 훈련을 실시하고 도수 치료를 통해 회복을 돕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한방 치료로 노인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병든 부모를 24시간 돌봐줄 상황이 안 되다 보니 결국 요양병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낫죠. 집에 있으면 누가 챙겨주겠죠. 여기서 가져올 집안에서 가져오니까 친구들은 가져 돈을 먹고 없고 뭐 하루는 그런 데가 잘 가요. 어르신들 못 움직이는데 손발이 돼서 움직이게 해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의료법 제3조에는 의료기관의 유형을 정해놨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재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역할은 그런 어떤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가족들도 안심하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치료를 위한 시설이라는 건데, 하지만 이 요양병원에서만 지난 5년 동안 220여 명이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부산의 요양병원 수는 165곳, 32,600여 병상이 있습니다. 걸어 들어가 죽어 나오는 곳, 요양병원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요양병원은 만성 노인질환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병원이고 임종을 위해서 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종을 목전에 둔 말기암 환자나 위중증 환자는 입원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인식되는 건 늙고 병듦이라는 현실과 존엄한 죽음이라는 이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요양병원은 재활 치료하는 기관이지 그렇죠. 생을 마감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또 많은 노인들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곳이 요양병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죽으러 가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거죠.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영상에서 그 중환자실 모습도 잠깐 봤는데 네.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면은 품위 있고 또 존엄한 그런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생을 마감하는 장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웰다잉이라는 것이 생을 잘 정리하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웰다잉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시스템과 시설을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호스피스 제도입니다. 2010년 김 할머니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병원에서 폐암 조직 검사를 하던 중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평소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걸 바라지 않았다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국내 첫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는 제거됐고 호흡기를 뗀 지 201일 만에 숨졌습니다. 심부전증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긴 했지만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2018년 시행에 들어간 연명의료 결정법. 환자를 위해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법 시행 이후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등록자가 늘기 시작해 2018년 3월 11,200명이었던 것이 지난달까지 150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11만 7천 명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등록을 마쳤습니다. 무의미한 치료 행위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기회를 갖겠다 하는 게 가장 높았고요. 부산 최초의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부산 성모병원입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아침 해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늘 괜찮아요? 아니요. 아파요, 많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지, 진짜로. 지금까지도. 대부분 말기암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다시 하루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고마운 선물입니다.
무뎌진 때 환자분들이 밤에 정말 잘 잤다라고 하실 때 매번 보람을 느낍니다. 밤 동안 통증 없이 깨지 않고 편하게 지냈다는 거라서 아침마다 매번 보람을 느낍니다. 감각이 무뎌진 발을 연신 주무르며 온기를 전하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밖이 조금 추워요, 오늘. 병원 안에는 좀 따뜻한데 밖에는 조금 쌀랑해요. 그렇지요. 예.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환자. 오늘은 남편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만들고 여기 등불도 켰지. 그렇게 하고 또 나름대로 피리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까지는 다 같이 갈 수 있지만 선생을 넘으면 혼자 가야 돼. 남겨질 가족 걱정과 미안함에 참았던 눈물이 흐릅니다. 두렵지 않지, 그치? 혼자 가야 돼. 조금씩 세상과 이별하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 표정이 달라지세요.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은 남겨질 가족들의 상실감을 덜어주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어떤 마음일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환자라면 호스피스 병동은 연명 치료를 일체 중단하는 대신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을 정리하는 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 있었을 때 서로 이제 얘기 나누지 못했던 거, 뭐 용서하는 거,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화해도 하고 고맙다고 말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이분들이 마무리가 이런 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 호스피스 만족도 조사 결과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의 환자 만족도가 95%를 넘어 일반 의료기관에서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2주나 3주 남았던 환자보다는 6개월 전부터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남겨놓을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죽음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오롯이 이별의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전국의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은 96곳, 1,600병상이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만 43곳, 1,205병상, 전국 전체 병상의 75.4%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전국에서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부산은 7곳, 고작 140병상이 전부입니다. 입원형이 아닌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기관도 전국 37곳, 부산에는 단 2곳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랜 시간 대기만 하다가 사망하거나 입원한 첫날에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워낙에 이제 그 인력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또 어느 정도 숙련되지 않으면 사실 또 케어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간호 인력을 수급하는 게 가장 어렵다. 그냥 단순히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우리가 막 수가를 계속 어떻게 수가를 끝없이 올려줍니까? 그거로는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암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외의 다른 질병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생기는 대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전국 현황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호스피스 병동과 다른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서 죽을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부족의 문제인데요. 요양병원의 병상을 호스피스 병상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지난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딱 한 곳뿐이고요. 전국에도 8곳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앞서 관계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첫째가 이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운영할 수 있는 그 비용 부담이 큰 탓도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기관이 주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분명한 거는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게 본론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